자, 식물은 끝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아니네.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어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의 피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소년 잡지, 새소년, 소년 중앙 그런 게 있었어. 그런 거 보면서 자랐는데 그 만화에 새소년이라는 잡지 만화에 포도 씨를 뱉지 않고 포도 씨를 거르지 않고 그냥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귀찮아서 포도알을 그냥 삼켜버렸지. 씨 파내고 입에서 그러기가 귀찮아서 그냥 그대로 삼켰어. 전부 알채로. 근데 그 만화에 뭐라고 났냐면 그게 그 위에서 씨가 발화를 해가지고서 나중에 점점 내가 사람이 포도나무처럼 막 이렇게 되는 살짝 겁이 나더만. 그래서 그 생각에 이 질문을 딱 보니까 나네. 식물이 살 수 있나? 식물은 어떤 조건만 갖춰주면 살 수가 있는 거지? 물론, 그러니까 피부에 이렇게 붙어 산다는 얘기는 얘가 광합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밥 걱정은 안 하는 거고. 밥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그러면 식물은 이제 반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뭐 뿌리를 내리든 뭘 하든지 간에 이 피부에서 반찬이 되는 미네랄들을 흡수만 할 수, 그 다음에 물과. 물도 여기 많을 거고 미네랄도 많을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지. 이론적으로 못 살 이유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이나 동물 몸에 붙어서 사는 식물을 본 일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살 수 있나? 이론적으로 살 수 없다고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살 수 있지. 다만 왜 못 살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본 일이 없을까? 그렇지. 뭐야 이거. 그것도 그렇고 혹시 정말 뭐 나무늘보에 뭐 한 10배가는 느린 짐승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 누군가가 붙어 사는 뭐 식물이 있다고 치더라도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동물의 경우는 누군가가 이 안으로 이렇게 뭔가를 침식해서 들어오면 파고 들어오면 동물은 면역을 갑자기 뭐야 하고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여기서. 그래가지고 쌩 난리가 나니까 잘 될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음악이나 듣고 즐기라고 식물은. 사람 몸에 붙어서 살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나의 사실은 원대한 꿈인데 식물과 나는 항상 소통을 하고 싶은데 식물도 분명히 뭔가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할. 그래서 난 이런 사운드를 이용해서 음악을 이용을 해가지고 식물한테 야 이제 뭐 좀 해줘, 꽃 좀 피워줘 하고 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궁리만, 실제로 하는 일 없이 궁리만 해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FT, 플로리겐이라고 하는 FT는 그래, 그래서 꽃분열 조의 결정 유전자를 만드는 일종의 컨트롤러 구실을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FD는 어디서 나온 기어라고, 뭐 충분히 있을 만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FT와 FD가, 이거 사실 알 필요 없는 건데, 이거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고, 내가 괜히 뭐하러 이걸 하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꽃분열 결정 조직 유전자가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꽃이 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꽃이 여기서 되는 거. 그런데, FT는 여기 있었잖아, 여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건너왔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꽃으로 변화를 이렇게 시키는 일을 벌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갑자기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FT가 이제 누군가와 결합을 해? FT하고 FD가 둘이 짝짝꿍을 해가지고서 이량체를 만들어가지고 유전자 발현을 조사하죠. FT는 원래 여기 살던 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떨어져 있잖아. 견우와 직녀처럼. FT는 여기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떤 전사인자인데 자기 짝이 없는 거지. 근데 FT가 와가지고 이렇게 와주니 그제서야 이제 빛을 발휘하는 그런 식으로, 딱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이걸 디자인을 해놨네. 얄밉게도. 그래서 비슷한 얘기로 리프레서가 발현을 억제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리프레서를 억제하는 활성화하는 신호 전달이 어떤 식으로 얘를 결합을 조절을 하느냐 하는 문제죠. 이거는 사실 여기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한이 없는 얘기긴 하지만 딱 일반 생물학 이 시간에서 우리가 이미 했었어야 되는 건데 저조차도 그건 못했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단순한 세균에서의 그런 조절 하나의 예로서 우리는 렉 오페론이라는 이 모델을 지금 수업 일반 생물학 시간에 가르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요 유전자가 딱 여기 있으면 유전자 보통 유전자 시작은 우리는 화살표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서 RNA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요 렉 오페론의 경우에는 여기에 P라고 하는 프로모터가 있어요. 프로모터라는 얘기는 RNA 중합효소가 결합하는 지역이잖아. 얘가 붙어야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갑자기 또 이제 오퍼레이트라고 하는 DNA 지역에 여기에 리프레서가 있는 거야. 얘가 길 막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가 못 가잖아. 얘가 있는 한 얘가 못 가니까 얘는 이제 이 유전자 발현이 안 되지. 예. 이게 바로 전형적인 락토스 오페론에. 근데 얘를 어떻게 띄어냈습니까? 락토스 오페론의 경우에서는. 사탕 하나 줘갖고 띄어냈잖아. 어떤 사탕? 락토스. 락토스가 있으면 락토스가 가서 얘를 딱 결합을 이렇게 하면 얘가 항상 똑같은 패러다임이에요. 뭔가가 붙으면 작은 이거 우리 지베렐린의 경우와 오옥신에서 봤잖아. 뭔가가 붙으면 뭐가 돼? 이게 변하잖아. 뭐가 따서 붙으면. 수용체. 일종의, 그러니까 요 리프레서는 요 락토스라고 하는 작은 당을 결합할 수 있는, 어떻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 리프레서는 락토스의 수용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락토스 당이 붙으면 얘가 구조가 변해, 살짝. 옛날에 얘 락토스가 없던 시절에서는 여기 잘 붙었는데 구조가 변하면 얘는 더 이상 여기에 제대로 못 붙어.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미 이제 세균은 이걸 디자인을 해가지고서 락토스가 있는 조건에서는 이제 유전자가 막 발현이 되도록. 조금 동식물에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조금 유치하게 안 하지. 왜냐하면 훨씬 유전자 발현 체계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걸 결합을 조절하느냐? 이 근본 원리는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결합력을 무슨 짓을 써서 이 리프레서가 원래 붙어 있는 결합력을 이 단백질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수단 방법을 강구하는 거지. 이렇게 작은 걸 붙인다든가 또 어떤 경우에는 누가 와가지고 얘를 갈아 먹어버린다든가 그냥 별짓을 다 하는 거지. 케바케. 얘네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진화를 한 거죠. 후성 유전학 요소가 당연히 있죠. 동물만 있으면. 후성 유전학이란 무엇이냐?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변하지 않고도 어떤 형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후성 유전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할 것 같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어렵게 괜히 거기다가 후성 유전학이 뭐예요? 그러면 DNA하고 히스톤에 메틸기가 붙고 아세틸기가 붙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어려워지지. 원래 그렇게 해서 조절하는 건 맞으나 그거는 방법론적인 문제이지 후성 유전학이 뭐냐라고 제대로 얘기하려면 이것은 DNA 염기 서열의 변화 없이 형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후성 유전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멘델 신부님께서 딱 확립을 해주신 유전학은 근본은 원래 형질이라는 것은 모든 형질은 돌연변이에 의해서만. 돌연변이란 무엇이냐?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후성 유전학에서는 그 염기 서열이 변하지 않고도 형질이 차이가 나는 거지. 뭔가 되게 큰 것 같잖아. 별게 아니지. 왜냐면 가장 쉽게 항상 예를 드는 것이 이 후성에서는 성장 호르몬 얘기를 듭니다. 한번 들어봤겠지, 여러분. 성장 호르몬이 많이 발현되면 크게 엄청 크고 등치가 이렇게 커지겠지. 성장 호르몬이 조금만 발현이 되면 나처럼 되겠지. 그러나 형질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큰 키, 작은 키 분명히 서로 다른 대립적인 형질이란 말이야. 그러나 그것을 만들게 한 것은 돌연변이가 아니잖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지. 유전자의 발현 양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형질이 변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새록새록 발견되고 있거든. 그런데 그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거의 근본적인 이 메커니즘이 알고 보니 후성 유전학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해가지고서. 그래서 어떤 특별한 형질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후성 유전학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인종입니다. 흑인, 백인, 아시아계인,
특별하게 완전 누가 봐도 확실히 구분이 되잖아요. 형질이 다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끝나자마자 과학자들이 그 다음으로 가장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였어. 야, 이거 조사해보자. 흑인, 백인, 동양인 분명히 다를 거야. 염기서 쫙 분석해보자. 우리가 한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표본 유전체만 분석을 했지만 이제 인종별 유전체를 분석을 한 거지. 분명히 다른 유전자가 있어. 흑인을 흑인답게 만드는 유전자, 백인을 백인답게 만드는 유전자가 당연히 있지 하고 염기서열이 다르겠지. 개실망 없어. 아니 뭐지? 이렇게 다른데 왜 염기서열의 변화가 없는 거야? 물론 그것을 우리가 염기서열이 똑같다고 오해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각 개개인별로 염기서열이 엄청나게 다 다르지. 그러나 그런 노이즈를 떠나서 그것을 확연하게 이제 연관을 시켜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유전적인 변이가 인종 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뭐 어떻게 설명할까요? 후성 유전학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발현, 서열은 변화가 없으나 발현량으로 변화를 시킨다 하는. GMO 식물에 대한 의견이 GMO. 나한테 물으면 나는 항상 문제 없다고 그러겠지, 당연히. GMO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GMO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는 가장 제가 보기에 타당한 우려는 뭐냐면 GMO에 삽입된 그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통제되지 않고 전파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이 필드에다가 GMO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뭐 식물이 뭐 미국에는 세고 셌으니까 옥수수 전부 다 GMO고 콩 전부 다 GMO로 만드는 거니까 그럴 때 만들어 놓을 때 GMO는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하면은 외부의 유전자를 보통 얘가 원래 가지고 있지 않은 유전자인데 밖에서 외부에서 얘를 수입해다가 삽입을 시켜 놓은 거. 얘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얘가 어디 가서 어떻게 튈지 모르는 거지. 어쨌든 그렇게 해 놓으면 그 덕택에 뭔가 이제 형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GMO가. 그런데 문제는 식물들은 여기 밖에 나누면 자기들끼리 꽃가루 날리고 막 수분하고 그래서 이 유전자가 저쪽으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원래 자연적으로 자라고 있는 식물에 가서 전파가 될 위험성이 있지, 당연히.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건 타당한 얘기야, 그거. 통제 잘 해야지. 아니면은 그걸 어떻게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막든가 모든 GMO는 불임이 되게 한다든가 뭐 하는 식으로 그걸 강구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중에서 잘못돼서 위험한 유전자가 밖으로 퍼지면 어떡해.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 GMO를 만들려면 이 GMO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일부러 표식, 인식 표시로 우리 무슨 명찰 달듯이 일부러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집어넣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유전자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지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거 혹시 위험한 거 아니야? 그거는 뭐 위험하지, 뭐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일반 대중이 그게 싫다면 그까의 것들은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게 할 기술도 있어요. 들어갔지만 넌 다시 나와 하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태클을 건다면 그거는 뭐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조금 어처구니 없는 GMO에 대한 어떤 잘못된 그때 생각은 예를 들어서 식용유에 GM으로 만든 식용유냐 뭐 그냥 일반 옥수수로 만든 식용유냐를 표기하라는 그러한 일종의 히스테리. 그것은 마치 전기를 만들었는데 이 전기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냐 수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냐를 표시해야 된다고 끄끄 우기는 거하고 똑같은. 일단 만든 건 맞는 거지. GMO를 통해서 만든 기름은 기름이고 DNA는 DNA인데 왜 그걸 가지고서 어디서 기름을 짜내냐는 걸 굳이 왜 그렇게 떨어야 되나. 그런 쓸데없는 걱정. 그것도 다 쓸데없는 환경론자들이 이렇게 환경론자를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항상 주의를 해야 이게 서로 견제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나아가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사실 요즘 누가 GMO를 하고 있나? 유전자 편집을 해. 요즘은 크리스퍼라고 들어봤잖아요. 그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훨씬 더, 왜냐면 걔는 유전자 편집은 원래 있는 유전자를,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들어가가지고서 막 고쳐놓고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뭘 할 거야, 이거. 내 유전자를 내가 막 만들어 고쳤다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자, 이게, 이 계통의 질문들이 여러 개 꽤 많았어요, 여기서. 근데
마늘꽃, 그도 그럴 것이, 이거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이 식물학자들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꽃을 인공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개화 시기를 조절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꽃이 딱 어떤, 뭐, 가을에 피는 꽃을 봄에 피게 할 수 있냐? 쉬워, 그거는 아주. 온실에서 밤에 얘네들을 잠을 깨우면 승질 나가지고서 훨씬 꽃을 일찍 피게 하고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밤의 길이가 얘네들한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밤의 길이를 이렇게 이제 디스럽트, 방해를 시켜버리면 그건 아주 간단하게 이 꽃이 피는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하면은 얼마든지 우리 입맛에 따라서 내가 한 2주 있다가 얘를 꽃을 피우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자유자재로 하려고 연구를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럼 엄청난 이 시장이 있거든요. 꽃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피고 지게 하는 것은, 또는 꽃을 훨씬 더 오래 가게 하고, 그냥 단순히 원예학적인 그런 측면뿐만이 아니라 꽃이 핀다는 얘기는 뭐예요? 종자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식량은, 우리의 식량은 종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화를 연구를 하면 엄청나게 그러한 부수적인 효과를 얻기 때문에, 낙엽은요, 그러니까 온도, 일조량도 일조량이긴 하지만 온도가 사실 문제지. 온도만 훨씬 조절해준다면 당연히 낙엽 안 지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열대지방의 식물들이 낙엽이 없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특히 밤에 꽃이 피는 거 하는 거 이제 자연적으로 아직까지는 없어. 요번에 이걸 내가 저기 하겠다고 연구 제안서를 낼 생각인데, 사실 보면 밤에 꽃이 피는 요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별을 밤에 꽃이 피게 해보겠다 하는. 왜냐면 요즘 고온 때문에 난리거든. 기후 변화 때문에 더워서 난리들이에요. 근데 특히 이 꽃이 필 무렵이 돼가지고서 이 벼가 이렇게 익을 무렵에 이제 고온이 오면은 그때는 이제 뭐 속수무책인 거지. 그럼 이제 완전히 1년 농사 다 망하는 거. 그런데 이제 얘네들을 꽃을 밤에 피게 하면은 훨씬 온도가 낮아지잖아. 그래서 그나마 그런 식으로 좀 회피를 해보자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그걸 해보려는데 아직 모르는 거지. 밤에 꽃을 피우게 하는 야생 벼들이 있거든. 그 다음에 달맞이꽃, 그런 거 있잖아. 밤에 꽃을 피우는 것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왜 밤에 꽃을 피울까? 신기한 거예요. 아니, 뭐 굳이 밤에 꽃을 피울 수 있지. 그런데 문제는 왜 다른 애들은 전부 낮에 꽃을 피우는데 너는 왜 괜히 튀려고, 네가 반걸인 건 알겠는데 굳이 밤에 꽃을 피워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밤에 꽃을 피우겠니? 온도 이렇게 조금 낮게 하는 거 물론 조금 있겠으나 얘네들이 온도 때문에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 밤에 꽃 피우자, 그런 건 아니었을 거라고. 그런데 낮에 왜 얘네들은, 그럼 다른 일반적인 식물들은 왜 낮에 꽃을 피울까? 낮에 꽃을 피우고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볼 수 있는 곤충과 새들이 방문을 해주잖아요. 꽃을 피우는 애들은 전부 이 자기네들의 이 수정을 이 곤충이나 새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밤에 잘 안 날아다니잖아. 그래서 그게 훨씬 이득이 있는.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그러한 분리를 무릅쓰고 밤에 꽃을 피우는 애들은 뭐 대책이라도 있느냐 하는 얘기죠.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비 대신에 예를 들어서 나방이 와가지고서 수분을 해주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특화된 애들이 이것을 이제 밤에 꽃을 피우면서도 이렇게 생존을 할 수가 있게 된 거겠죠. 이제 그건 신기할 따름이에요. 어떤 유전자들이 뭐가 변해가지고서 얘네들은 밤이 되면 꽃을 피우는지,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거지. 확실히 모르는 거지. 확실히가 아니라 전혀 몰라, 아직. 왜, 어떤 방식으로 얘네들이 밤에 꽃을 피우는지는. 이것도 그러니까. 이 개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꽃이 제대로 안 피는 거지. 그래서 그 꽃 분열기관 결정 유전자의 이름이 이상했잖아요. 리피? 에이피탈라? 두 개 유명한. 에이피탈라라는 얘기가 뭐야? 에이피탈라? 꽃잎이 없는 이라는 뜻이야. 얘는 꽃이 필 때가 되는데 왜 꽃을 안 피지? 리피? 꽃이 필 때가 됐는데 왜 아직도 얘는 잎만 무성한 거지? 그런 돌연변이들 때문에 넌 도대체 어디가 잘못돼서 이렇게 꽃을 못 피우니? 하고 찾아봤더니 그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이 유전자가 도대체 뭐 하는 유전자길래 얘한테 꽃을 못 피우게 했을까? 연구를 해봤더니 바로 그러한 유전자였다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는 원래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잎을 피우다가 꽃이 필 때가 되면 얘가 갑자기 불쑥 올라가가지고서 요거를 우리는 한국말로 꽃대 또는 추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볼팅이라고 올라가는 그래가서 여기서 꽃을 딱 피우거든요. 어떤 많은 식물들이. 그런데 이건 아직 그럴 생각 없이 그냥 잎만 무성한 거지 이거. 이거는 이제春화 처리를 안 한 여러분들 교과에서는春화 처리를 안 하면 이렇게 꽃 안 피우고 꽃 피울 생각 안 하고 딴짓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조금만 그러한 메커니즘이 잘못돼도 다 이런 이게 바로 온도의 영향을 단순히 받지. 광주기 뿐만 아니라 온도를 이제 감지를 해가지고 그것을 서로 견제하는 그 그림 하나 있잖아요. 광주기에 의해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 것과 그 다음에 온도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이렇게 견제하는 그 시스템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꽃은. 식물세포가 이렇게 쭉쭉, 동물세포는 등치가 커지려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되는 거거든. 식물세포는 크기가 커지려면 세포 분열도 물론 하긴 해야 되지만 일단 어느 정도 세포 분열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새로 생기는 세포가 길어지면서 여기다 물 막 채우고 이걸 쭉쭉쭉쭉 키커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늘어나면서 세포 자체의 크기가 커지면서 생장을 하게 돼. 그럴 때 세포를 크기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걸림돌이 뭐예요? 식물세포에서. 세포벽이잖아. 세포벽을 야들야들하게 마사지를 해줘야 얘네들이 쭉쭉 늘리지. 안 그러면 딱딱한 애들을 어떻게 늘려? 그거 하라고 여기다가 세포벽에다가 일시적으로 산성 조건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산으로 이렇게 산을 쳐가지고서 야들야들하게 해주면서 거기에 특이적인 단백질이 익스펜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들어가서 이걸 쭉쭉 늘려줘서 세포가 신장이 되는 그런 오옥신이 이걸 해요. 강의 시간은 안 다뤘지만 어쨌든 그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게 pH가 한 5 정도, 4,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산성 조건으로 이렇게 쭉쭉 늘려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가능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큰 인큐베이터 안에다 놓고서 물 꽉 양수처럼 양수라 치고 하고 애기들 이렇게 가능 안 할 이유가 없지. 지금 굳이 그런 걸 만들 이유가 없어서 안 만들고 있는 것이지.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아기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팁! 뭘 나한테 물어. 나한테 뭐 그거야. 이건 마치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 가르쳐 주세요 하는 것 같은, 물론. 각자의 취향에 맞게 알아서 끓여서 먹으면 되지. 거기에 무슨 맛있게 끓이는 팁이 따로 특별히 있을까? 그거 굳이 따라 한다고 해서 각자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한 라면 맛이 똑같을 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무엇을 하는 법, 무슨 꿀팁 해가지고 그것을 따라 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똑같은 효과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지. 각자가 다 달라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냥 각자마다 방식이 다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생물학은 절대로 외우는 학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물학이 왜 암기 과목이야 도대체. 생물학이 암기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멍청한 사람들이냐면 역사학도 암기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야. 역사학이 어떻게 암기 과목이에요, 이게. 역사학은, 그런데 이제 그것을 역사학을 암기 과목처럼 나 같은 사람이 학교 다닐 때는 역사를 그런 식으로 멍청하게 가르쳐서 암기 과목으로 연대와 왕을 외우게 하는 거지. 연대와 왕 때 무슨 일이 벌어졌고를 역사학 책. 이건 완전 암기 과목 되는 거지. 미쳤어, 그게. 그게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어야지, 스토리. 요즘은 아마 그렇게 가르치겠지, 학교에서. 그래서 다만 연대와 왕은 그 스토리를 살짝 이렇게 잘 이렇게 서로 연계시키려고 양념으로 뿌려주는 거지. 그거를 거기에.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이제 점점 빌드업이 돼서 이렇게 되면 그게 안 외워질 수가 없지. 옛날 얘기처럼 재미있는 생물학도 마찬가지예요. 생물학이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저기 미국에서도 저는 이제 생물학을 가르쳐 봤는데 미국에서도 미국은 전부 의전원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1, 2학년 때 이런 일반 생물학 가르치면은 의대 가려고 하는 놈들이 여기저기서 다 와. 다 그 수업 때문에 난리야, 난리야. 아주, 그래서 걔네들한테 물어보면, 넌 왜 의대 가려고 그러니? 그러면 나는 외우는 게야. 나는 암기를 잘해가지고. 생물학 이거 암기 과목이잖아. 뭐 하면서, 멍청한 놈 속으로. 스토리가 이게 만들어져요, 이것도 역시. 하면 어떤 스토리가,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은 중간중간에 있는 약간 디테일, 어떤 용어, 명칭, 그런 거는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생각나면 좋고, 생각 안 나도 대충 얘기하면 맞아떨어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봐요. 근데 이게 뭐 제가 하는, 공부하는 방식이 또 뭐, 무슨 뭐 FM이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지, 당연히.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고. 암만 썰을 풀어도 30분을 못 채우네, 아직도. 자, 그래서 이제 척추동물의 4대 조직이라고 하는 가장 흔한 조직 4가지 중요한 부위는 뭐 별거 아니지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다만 많이 들어봤는 거고 상피 조직 겉을 둘러싸는 거죠 뭐 우리의 피부와 안 속에 안은 장기 껍질을 담당을 하는 그런 형태 생긴 대로 놀게 돼 있는 그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은 층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지. 특히 또, 특히 작은 창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흡수를 잘 할 수 있도록 표면적을 높이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상피 조직이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그 상피 조직은 이게 왜 이래? 따로 나로. 또, 얘하고 따로 노네? 그림으로 만화식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 밑에하고, 요를 기저층이라 그러고, 요 위에, 정단층, 위에 있는, 이게 다른 거지. 위쪽은 삐쭉삐쭉삐쭉이 되어 있고, 밑에는, 이게 왜 이렇게 됐겠어요? 이거 그냥 모양이 그렇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볼 게 아니라, 왜 상피 조직만 특별하게 이러한 모양을, 이쪽과 이쪽이 다르긴 한데 또 이렇게 다를까? 이게 뭘까 도대체? 그것을 이해하면 훨씬 더 성취감이 있는 거죠. 상피 조직이 좀 이렇게 생겼어. 이건 자식 바트 심슨처럼 생겼다. 웃고 말 것보다는 얘가 왜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평평해야 되고 위는 자, 이 상피 조직 하나로서 이 옆에는 이웃 상피 조직 친구들이 동지들이 쫙 깔려 있겠지. 이제 상피 조직으로서. 그런데 얘네들의 역할은 뭐예요, 이제? 이 상피 조직으로서 얘네들이 외부 바깥 세상을 접하는 부위는 어디예요? 여기에요. 바깥 세상을 접하는 부분은 요 위쪽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이 속 안에 있는 작은 창자라면 작은 창자로서 작은 창자를 이루는 상피 조직에서 이 밑에 부분은 그러니까 상피 조직이라는 게 가장 최전선에 있는 애들이야. 철책근무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최전선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지. 자기는 조금만 이 주인이 조금만 이렇게 털어버리면 얘는 끝장 가는 끝 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 밑에 쪽은 무슨 수술을 해서 우리의 본진하고 찰싹 강력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평해야 되고 여기에 평평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심지들이 박혀 있어요. 단백질 형태로. 피아노 선 같은 것들이 그냥 쾅쾅 박혀가지고 얘네들을 꽉 붙들고 떨어지지 않도록 걱정하지만 내가 뒤에서 잡고 있어. 그래서 얘 밑은 든든하게 이제 있는 거고 위는 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그러면 얘는 밑에는 이렇게 든든하게 우리의 본진이 나를 뒷받쳐 주고 있고 위는 나의 역할, 본분. 뭐지? 흡수, 표면적. 이렇게 되면 표면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얘네들은 바깥에서 외부에 있는 어떤 그것이 독이 됐든 영양분이 됐든 간에 얘네들을 통제하고 이들의 소통을 얘네들이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얘네들한테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다 보면 그런 식의 사연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피아노선 깔려 있다는 그 그림이 바로 이런 것이고 밑에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꽉 붙어 있다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뭐
이 상피 조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는 일반 생물학 그래도 하긴 해야 되겠다. 하긴 뭐 몇 번 계속 하니까 좀 귀찮아져서 하겠는데 그래도 살짝 이거 사실은 일반 생물학 1시간에 세포 골격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세포 연접 단백질들 할 때 나오긴 하는데 이거 일반 생물학 1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다 그러겠지. 어쨌든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종류의 이 상피 조직들을 붙들어 매는 그런 단백질 구조예요. 그러니까 상피 조직들의 가장 이제 얘네들이 잘 지켜줘야 될 것은 스크럼 짜고 스크럼이 대열이 흩어지면 큰일 나는 거지. 가장 최전선에 있는 애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열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뚫리면 안에 속에 무방비 상태로 있던 이 조직들이 큰일이 나는 거야. 실제로 유전적인 결함으로 요런 세포들이 상피 조직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스크럼 짜듯이 딱 밀착돼서 있는 요게 흐물흐물 흩어져서 여기가 침투가 되게 유전적인 결함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린아이의 피부 보면 끔찍해서 못 봐줄 정도로 여기가 완전히 엄청난 화상 입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화상 입은 것처럼 끔찍하게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여기 다 노출이 되는 거지. 그거를 확실하게 여기서 차단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얘네들이 딱 밀착을 시켜가지고 감히 그 누구도 우리의 이 보호막을 뚫지 못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종류의 다른 단백질들이 여기에 땅땅땅땅 못 박듯이 쫙 잡고서 이 옆에 이 벽면들을 각 개개의 벽면들을 붙들어 매고 있는 그 세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밀착, 접착 이게 뭐 접착 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외우기 용어가 헷갈리니까 외우기는 힘드나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게 밀착 연접이라고 해서 마치 이것은 지퍼 구실을 한다고 합니다. 지퍼 구실을 하는 것처럼 이 단백질들의 중간중간을 이렇게 마치 뭐 바느질을 해 놓듯이 이렇게 촘촘히 이걸 박음질을 해 가지고서 물도 못 들어가요, 이게 이쪽으로. 그래 가지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그 유명한 혈-뇌 장벽이라고 있잖아요. 들어는 봤나? 혈-뇌 장벽? 못 들어봤다고? BBB라고 하는 거 못 들어봤나? 그래서 Brain Blood Barrier 또는 Blood Brain Barrier라고 해서 BBB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유명한 뇌 쪽으로 뇌 연결되어 있는 혈관 쪽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뇌 쪽에서 이걸 차단을 시켜가지고서 감히 산소나 같은 그런 거 외에는 심지어 물도 그 뇌로 침투 못하게끔 차단을 시켜놓는 그런 거 어떻게 차단시키겠어 거기 이런 걸로 이런 밀착 연접으로 쫙 막아버리는 그래다가 이제 얘네들도 이제 필요할 때는 살짝 열어주면 이제 뭔가가 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주는 거. 그 중간에 또 이제 바로 밑에 보통 있으면 이제 접착 연접이라고 해서 얘는 조금 더 이제 풀기가 많은 이 접착제가 훨씬 더 많이 발라져 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가 이걸 완전히 집 해버렸다면 얘는 이것은 물리적으로 서로 얘네 둘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일일이 전부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뭐 누가 물어볼 일도 없고 그런 것을 다만 구조적으로 얘네들이 왜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것 때문에 얘네들이 하는 특별한 다른 역할은 뭘까라는 걸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쪽에는 이제 훨씬 무게중심이 낮은 데서 뭐가 주로 있어야 되겠어요. 얘네들을 훨씬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꽝 박아버리는 이것을 이제 리벳이라고 공업시간 같은 데는 리벳 같은 거 리벳질 해가지고 땅 박아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대못을 박아버리는 거지. 여기.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이런 식으로 배열이 보통 돼 있으면 물리적으로 진짜 여기는 튼튼한 거지. 철통같이 이들을 붙잡아 매고 있는 그런 요거 세 가지 종류의 연접 단백질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요 밑에는 이제 개구멍이 자유무역 FTA가 여기서 우리 식물에서 FTA 봤죠? 원형제 연락사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여기는 그러니까 이 둘을 붙잡아 매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나는 무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이 세포막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세포막 사이에 서로 이웃한 세포들끼리의 물질 이동은 완전히 엄격하게
어떤 수성 단백질들 통해서만 가야 되죠. 너무 빡빡하잖아. 그러니까 포도당이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가고 싶어도 이 포도당 수용체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빨리 지나가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그런 답답함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여기는 뭐냐면 그냥 개구멍처럼 크기만 맞으면 작은 물질들은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다 같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이것을 우리는 간극 연접이라고, 갭 정션이라고 합니다. 드릴 역할을 하는 6개의 기둥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중앙에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을 세포막에다 이렇게 박아버리면 중간에 뻥 뚫리는 큰 공간이 생기잖아. 터널이 생기잖아. 터널 뚫듯이. 그러면 그 터널을 통해서, 구멍을 통해서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바로 자유무역이지 뭐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식물은 이렇게 좋은 게 있어? 식물도 해보려고 나도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식물은 구조적으로 이게 안 되잖아. 단백질 기둥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세포 벽에다가 갖다가 박는 것만으로 구멍이 형성이 안 돼. 왜? 세포 벽 때문에 막혀서 안 되기 때문에 식물은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구현을 한 겁니다. 이게. 자, 분비샘 뭐 그런 것도 있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피 조직에서는 암 발생 빈도가 높아요. 상피 조직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피 조직에서 유래하는 암들, 특히 이 카시노마라고, 암들도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의학적으로 부르는 용어가 다른데, 카시노마라고 하는 특별한 것은 이제 이런 피부암, 유방암, 폐암 같은 이런 겉에서 발생하는 암들을 전부 얘기를 하는. 왜 이들의 발생 빈도가 다른 기관분들보다 높을까? 가장 바깥쪽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누가? 줄기세포가.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 얘네들을 만들어내는 줄기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피 조직을 만들어내는 이 성체 줄기세포가 얘네들은 가장 바깥쪽에 위치해 있는데, 얘네들을 만들어내는 성체 줄기세포는 저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되겠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바로 밑에 성체 줄기세포들이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텐을 막 과도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그 강렬한 에너지가 피부를 뚫고 그 밑에 층까지 침투해서 걔네들한테 돌연변이를 일으키겠지. 그럼 거기서 돌연변이가 생기면 얘네들은 필요할 때만 세포 분열을 해야 되는 애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시도 때도 없이 편의점처럼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암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상피세포에 유래한 암들이 훨씬 더 빈도가 높은 이유입니다. 뭐 상피 종류는 이렇다 치고 별거 아니에요. 단층 원주 상피. 이게 뭐야 도대체. 뭐 이렇게 어려워. 가만히 보면 딱 보면 얘 이름 지으라 그러면 단층 원주 상피라고 이름 지을 수밖에 없겠네. 한 층으로 돼 있잖아요. 여러 층으로 안 돼 있고, 한 층으로 1층으로는 이 상피세포 1층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원주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 단층 원주 상피 빅딜. 그 다음에 얘는 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으로 돼 있으니까 중층이고, 그러면서 평평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편평상피.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에 뭐 여러 가지 상피 세포의 종류를 구태여 시간을 할애해가지고서 얘는 뭐고 이렇게 시간을 들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래, 그렇구나. 여러 종류가 있겠지, 당연히. 뭐 상피 세포라고 한 종류만 있겠어요? 여러 종류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것들을 다르게 이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아차, 시험종을 꼭 찾아가야 되는데. 까먹을 뻔했다, 갑자기. 그 다음에 이제 케라틴이라는 것은 상피세포에서만 만들어지는 단백질이에요. 중간섬유. 그러니까 세포 골격 중에서 세포 골격이 미세소관, 그다음에 미세섬유, 액틴, 그다음에 무슨 마이크로튜뷴 이런 거, 그다음에 중간섬유가 있잖아. 근데 그 중간섬유들이 각 세포마다, 조직마다 다른 종류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이제 상피세포에는 이 케라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단백질이에요. 사람이 어떤 뭘 할 때 오염시킬 수 있는 가장 흔한 단백질이 케라틴이에요. 어디를 오염시키는데. 왜냐면 피부에 그냥 널렸거든.
머리카락, 손톱, 그것을 만드는 원료이기도 하고요. 케라틴 단백질이. 결합 조직은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몇 개만 골라도 여기서 이게 죄다 다 결합 조직인 거지. 그러니까 이 결합 조직 일부 전부를 다 보기보다는 일단 결합 조직 중에서 일단 결합 조직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걸로 유명해. 그 우리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그 콜라겐 단백질들이 결합 조직 세포들이 만들어가지고 밖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결합 조직은 중간을 이제 채워넣는 필러 구실을 하는 애들이거든. 일반적으로. 아까 그 상피세포가 바깥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다면 그 바깥쪽 한 층만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누가 있느냐 하면 이 결합 조직들이. 일단 우리의 몸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을 형상을 제대로 만들려면 일단 뼈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바깥쪽에 일단 우리의 겉을 이제 가장을 하는 바깥쪽에 이렇게 마치 실제로 우리가 생긴 것처럼 바깥쪽에 상피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고, 그 중간에 속은 뭐야? 봉제 인형처럼 중간에 이렇게 채워넣는 솜구실을 하는 그런 결합 조직들로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만든 전체 몸을 제대로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뭘 돌려야 될 거 아니야. 혈액 순환을 시켜야 되잖아. 양분도 주고 산소도 주고, 그럼 이제 혈관 조직이 이거를 쫙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태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제하는 신경 조직들이 이제 이렇게 분화가 뇌를 위시해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거거든. 그랬을 때 콜라겐은 그러니까 이런 결합 조직들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주는 거거든. 마치 침대 용수철처럼 콜라겐은 긴 단백질들이, 왜 콜라겐을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피부에 물론 콜라겐이 많아서도 그렇겠지만 그 피부에 왜 콜라겐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 피부의 결합 조직에 콜라겐들이 그런 식으로 이 유연성, 신축성 등, 그러니까 연골에도 많겠지, 콜라겐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만들어내는 이 세포들이 결합 조직들이고, 뼈가 결합 조직이라는 거에 약간 살짝 놀라웠다면 놀라울 것이고, 그 다음에 혈액 세포들도 전부 다 결합 조직이고, 뭐 그런 거예요. 지방 대표적인 결합 조직이고. 그래서 뭐 이건 뭐 여러 가지 종류 쓸데없고, 뭐 결합 조직 중에서 약간 특수한 기능을 하는 애들, 이런 것들, 뭐 그 정도. 오케이. 그 다음에 근육 조직이 이제 뼈를 움직이잖아. 근육이 붙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 중에서 근육 조직은 요 그림을 보면 이제 해결이 다 되죠. 세 종류의 근육 조직이 있는 거. 골격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골격근이라는 것도 용어가 어떤 용어에서, 어떤 책에서는 이것을 골격근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 특별한 교과서, 그림을 가져온 특별한 교과서는 뼈대 근육 이렇게 해요. 다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하나는 한자고 하나는 조금 더 우리말에 가까운 그런 것이긴 하지만, 골격근, 뼈대 근육 딱 같은. 그러니까 이거는 뼈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서 뼈를 같이 움직이면서 우리의 운동을 그 다음에 우리의 장기, 위나 장이나 무슨 뭐 간이나 이런 것들의 수축과 뭐 그런 것들을, 또 혈관도 마찬가지고 혈관 수축도 하는 것들은 이제 민문이 근육이라고 여긴 돼 있지만, 또 다른 많은 책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평활근이라고 얘기했어요. 평활근. 왜냐하면 이 골격근 자체가 마치 군에 사열받고 있는 병사들처럼 쫙 오화열이 쫙 맞아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평활근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그냥 인생 뭐 있대 하고 대충 사는 애들처럼 아무런 규칙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평활근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고, 여기서 그냥 무늬가 없다고 해서 민무늬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격근과 이 평활근은 이게 보기에서도 이렇게, 겉보기도 이렇게 다르지만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뭘까? 이들을 조절을 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골격근의 수축을 조절할 때는 항상 내가 뭔가를 알지, 의식을 하고 있잖아. 내가 가서 얘를 때려줘야 되겠다라든가 무슨 도망가야 되겠다. 뭐 이게 전부 다 나의 골격근을 움직여가지고 하는 일인데 내가 다 의식을 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몽유병 환자가 아닌 이상 내가 지금. 그게 바로 그래서 이것을 여긴 안 나와 있는데 수의근이라고 또는 이걸로 마음대로근이라고 또는 제대로근 무슨 뭐 그래서 마음대로근 수의근이라고 내 의식을 가지고 이걸 조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민문이 근육은 평활근은 불수의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내가 자면서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나의 위가 몇 번을 수축을 하는지 내가 전혀 통제를 못 하잖아. 그런 식으로. 그럼 얘네들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왜 골격근들은 내가 알고 의식을 하고 평활근들은 나의 장기들을 수축을 하는 이 평활근들은 왜 한결같이 전부 나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지들 멋대로 알아서 나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될까? 무슨 차이일까 이게?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냐? 신경이. 여기에 이 수위근들, 이런 골격근들과 연결되는 신경과 신경계가 이들과 평활근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계가 계통이 다른 거지. 그건 나중에 신경에 가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신경들이, 그래서 자율신경계들이 얘네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 얘네들 우리가 인지를 하는 그 전형적인 그 운동 뉴런들이 얘네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심장 근육은 좀 신기한 것이 심장 역시 우리가 박동을 몇 번을 해야 되겠다는 전혀 모르잖아. 지가 알아서 하는데 생긴 거는 얘와 비스무리하게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박쥐처럼 이도저도 아니게 겉모습은 골격근처럼 그러나 행동은 이 평활근처럼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럼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만들어낸 근육의 조직 자체가 다른 것이고 다만 이들과 연결된 신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의식을 못한다는 그런 것 뿐이죠. 신경 조직은 뭐 굳이 여기 우리가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신경계를 볼 테니까. 다만 신경 조직도 4대 근육 중에 4대 조직 중에 하나라는 것만 알면 그래서 이것들이 이러한 조직들이 기관을 만들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기관계라는 걸 형성해서 각자 서로 이제 보완, 협동해가지고서 일들을, 그러니까 기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같이 공동으로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기관계들이 있으며 일반 생물학 2는 이 기관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 1에서 기본적인 모든 원리를 세포가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얻고 어떤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을 그 다음에 그 세포를 이렇게 계속 유지시키는 그 유전자의 활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마스터를 한 다음에 이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로 넘어와서 2에서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몇 개를 뽑아서 사실 보는 거거든. 이 기관계를 전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한 학기 내에.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잘 돌아가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아, 이제 화요일이구나. 정신없이 산다고 내가 이렇게.